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려줬죠. LNG를 연료로 쓰는 유조선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LNG 추진 엔진은 LNG 운반선에 주로 장착이 됐었죠. 하지만 최근에 환경 규제라든지 여러 이유로 효율성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벙커선, 중국이 좀 이 벙커선 저가 벙커선 쪽은 많이 하고 있죠. 컨테이너 그리고 원유 운반선 이런 전 선종으로 이 LNG 추진선 엔진 등이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치면 한국 카본이라든지 HSD 엔진 이런 쪽들이 최근에 주목을 좀 받았죠. 특히 한국 카본 아주 좋은 회사죠.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 유럽 지역 선조와 LNG 이중 연료 추진 대형 원유 운반선이라고 부르죠. 초대형 VLCC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해서 열척에 대해서 LOI 즉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계약을 완전히 체결한 건 아니지만 계약 전 협약 문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중에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대우조선해양이 30만 톤급의 LNG 이중연료 추진 VLCC를 최초로 건조를 하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다른 어떤 조선 업체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투자 가치로 본다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는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 그래도 국위 선양 차원에서 좋은 뉴스를 하나 생산해 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LNG의 어떤 LNG 추진 연료 엔진 이런 것들의 흐름은 사실 1년 전부터 많은 트렌드가 왔었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시를 많이 보잖아요. 정자공시. 그 한국카본의 전자공시를 1년 전부터 쭉 보신 분들은 지금 이제 곧 터질 실적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도 선반영해서 이미 올라간 거고요. 이로써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LNG 연료 추진 선박의 범주를 컨테이너 그리고 셔틀 탱커 그리고 LPG 이런 쪽들에 이어서 초대형 유조선까지 장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연료 추진이 뭐냐 하면 보통 그 디젤 엔진을 장착한 선박에 연료를 벙커 CU를 넣잖아요. 근데 거기다 LNG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IMO가 세계 해사 기구 여기서 이제 환경 규제 즉 황산화물 배출 규제 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적합을 해서 선박 운행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동시에 요런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LNG 추진 선박이 한국이 이쪽을 꽉 잡고 있어요. LNG를 선박 연료로 쓰려면 영하 163도에서 액화된 상태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물 탱크나 연료 탱크 등이 당연히 극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써야 해요. 요즘 백신 운반에도 이런 기술들이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수소 탱크 쪽에도 수소 인프라 구축이 힘든 측면에도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가죠.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데 전기 수소차 충전소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상용차 단계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승용차 단계에서 활성화가 되려면 각 집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기차에 비해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라는 에너지 자체는 저도 굉장히 앞으로 단가도 낮아지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이 차량 즉 승용차 단에서만 보면 전기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코드만 꼽으면 되는데 수소차는 그 수소 탱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 탱크를 약간 트레일러 같은 그게 있는데 거기에다 올려가지고 그 차가 와서 그 주차를 하고, 주차라기보다는 아무튼 이제 장착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수소를 가지고 이제 충전을 해주다가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주기적으로 이제 차량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트레일러가 돌아가면서 거기에 서가지고 수소 탱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집에 구축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죠. 근데 상용차에서는 또 근데 수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또 있어요. 전기차 대비해서 우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최대 주행 거리라든지 뭐라고 해야 되죠? 충전 속도라든지 어쨌든 이 정도로 첫 번째 주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뭐 더 해드릴 수도 있긴 한데 LNG 추진선의 선박 단가라든지 요즘에 현대 미포 조선이 그나마 괜찮죠, 이쪽에선. 근데 어쨌든 다음 주제도 다뤄야 되니까 한번 넘어가 보죠. 중국의 화웨이가 스마트폰에서는 완전 박살이 난 거를 돈 되는 라디오에서 예측을 했었고, 그 자리를 샤오미, 삼성전자가 차지할 것이다.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통신 장비 시장에서 마저 화웨이가 세계 1위를 내줬습니다. 화웨이가 그나마 스마트폰은 약간 삼성의 짝퉁 이미지가 강했는데,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그래도 나름의 경쟁력을 분명히 1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통신 장비 쪽에서는. 근데 이번에 통신 장비 시장에서 마저 미국 정부의 제재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보죠.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에서 화웨이가 30.5%의 점유율, 에릭슨, 스웨덴에 있는 회사죠. 3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는 점유율이 낮긴 해요. 노키아 ZTE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인데 한 5% 정도 점유율. 근데 삼성전자 경우에는 차세대 이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많은 강세를 미국 거랑 일본 거 같은 것들 이제 수주를 하면서 강세를 띠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 삼성전자의 그 네트워크 사업부 이번에 올해 보너스도 엄청 나왔는데 그쪽의 성장 가능성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만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스마트폰은 사실상 지키는 단계인데, 그리고 수익성 추구,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막대한 경제적인 그 모트, 그러니까 해자를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이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도전자의 입장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 때리기를 강하게 아주 그냥 뭐 맨날 나오고 있어요. 미 행정부가 바로 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시간이죠.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입니다. 인민대표회의, 소위 우리가 뉴스에서 전인대라고 많이 부르죠.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모조리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근거는 지난달에 있었던 홍콩 야당 의원 자격 박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한 거고, 제재 내용은 왕천, 뭐 차운젠밍 이런 상무위 부위원장들의 14명에 대해서 직계 가족까지 미국 방문이 금지되고요. 일단 공산당원에 대해서 수천만 명이 있는 공산당원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비자 발급 그 유효 기간을 한 달로 줄였죠. 그 다음에 1회로 제한하고, 그거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거와 또 별개의 제재입니다. 여기는 아예 방문이 금지되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 요즘 달러 베이스 자산에 대해서 달러가 요즘 약달러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달러 베이스로 자산을 어느 정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뭐 나오고 있고 한데, 뭐 어쨌든 미국 내에 이분들이 있는 자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바로 동결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해외 직구 못 하시겠네요. 어쨌든 농담입니다. 어쨌든 홍콩의 이런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홍콩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가 입법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 막 자격 박탈하고 하면서 정부의 의원직 박탈 권한을 부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명분을 잡고 때렸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역시 패권을 중간에 둔 이 전쟁인 만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주기성. 일본의 젊은이들아, 일본을 떠나라. 중국이나 한국 어디든 좋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 대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일본 청년들에게 나라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해 그 부담을 현재의 일본 젊은이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로저스 회장은 주간 아사히 10월 9일호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의 거침없는 예언. 2020년 돈과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는 일본을 좋아한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인에게 엄격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일본 소매 언론을 제기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언급하며 나는 그가 한시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는 자신과 체제 유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외상값을 내는 것은 일본의 젊은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베 전 총리의 후계자인 스가 총리도 아베노믹스라는 잘못된 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이다. 일본에 이렇게 불행한 일은 없다고 고집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양적 완화, 재정 지출 확대, 규제 완화라는 세 개의 화살이다. 로저스 회장은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 양적 완화는 엔화 약세를 유도해 일본의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언젠가 물가가 오르면 결국 국민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은행에서 찍어낸 돈으로 일본 주식과 국채를 사들여 주가를 올리는 데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러한 통화 절하 방안으로 중장기적 경제 성장을 달성한 나라는 역사상 한 곳도 없다며 일부 트레이더나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화살인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해서도 일본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호평했다. 그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잘못된 경제 정책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본의 인구 감소를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로저스 회장은 3년 전 미국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내가 지금 10세 일본인이라면 AK-47 자동 소총을 사거나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을 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총을 사서 실제로 쏘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15세 아이가 45살이 될 때면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이라 앞으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2020년 일본 총인구는 1억 2600만 명이지만 40년 뒤인 2060년에 9300만 명까지 줄고 그때의 14세 이하 일본 인구 비율은 10%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로저스 회장은 21세기 후반에는 일본을 제외한 중국과 아시아가 발전할 것이라고 봤다. 중국이 부상하며 국경을 마주 대고 있는 북한도 문을 열기 시작할 것이며 북한의 투자가 쏠리면 한국도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만큼은 아시아 성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고집었다. 로저스 회장은 그런데도 스가 총리는 아베 노선 계승을 주장한다. 유감스럽지만 이대로 가면 일본은 100년 후에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일본인은 없고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게 되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선 정부 지출을 줄이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본 밖으로 뛰쳐나가야 한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좋다. 그 편이 당신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일본 출판업체 지우고 코민이 매년 발표하는 올해의 유행어 톱10에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뽑혔다. 선정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한류 열풍이 다시 불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3일. 올해 일본에서는 제4차 한류 붐이라는 표현이 여러 언론 매체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한국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류 문화의 폭도 이를 즐기는 사람의 폭도 늘어난 모습이다. 지난달 23일 휴만 작가로 유명한 작가 야쿠타 나오키의 트위터 글이 일본의 팔로워들을 당황시켰다. 주변에서 친한 사람이 사랑의 불시착을 추천해주자 한국 드라마를 왜 보냐며 화를 냈다던 그는 재차 추천을 받자 넷플릭스에서 보는 것이니까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봤다고 썼다. 다음 글에서 야쿠타 작가는 드라마의 설정이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빠져 있었다면서 죄송하다고 글을 이어갔다. 니혼 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넷플릭스의 가입자는 최근 1년 사이 300만에서 500만 명으로 늘었는데 2월 공개된 뒤 수개월 동안 1위에 올랐던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는
회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0월 말 일본의 대형식품업체 마루다이가 20에서 50대 여성 5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한류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늘었다고 한 사람은 47.8%였다. 이들 중 79.5%는 한류 콘텐츠를 보다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고 했다. 올해 일본에서는 한국 아이돌 영향으로 달고나 커피가 유행이었고 K-팝, K-화장품, K-패션 등도 골고루 인기를 얻는다. 4일자 주간 아사히는 82년생 김지영이 일본에서 21만 부 넘게 팔렸다며 K-문학도 확산된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가 계기가 됐지만 이번 한류는 즐기는 사람도 즐기는 대상도 그 폭이 넓어졌다. 한류 콘텐츠를 번역해온 작가 쿠와하타 유카는 마이니치 신문에서 올해 일본 내 한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중년의 엄마는 겨울 연가 이후 처음으로 한류에 빠지고 딸은 한국 아이돌에 빠져 K 상품이 많은 도쿄 시누쿠보에 간다. 집안의 이런 분위기에 아빠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 쿠와하타 작가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류 콘텐츠를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K-문화 인기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고 이들의 패션을 따라한다는 한 20대 일본인 여성은 3일 요미우리 신문에서 일본 패션은 예쁘게 보이려는 데 반해 한국은 스타일을 좋게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 같다고 비교하고 한국엔 독특한 디자인도 많다고 말했다. 사랑의 불시착의 인기에는 한국식 코믹 요소와 함께 주인공 현빈이 요리를 하는 등 일본서 보기 힘든 남녀 대응한 모습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앞서 나온 혐한 작가 야쿠타는 하계회 같은 일본 드라마와 달리 연기력이 좋다고 평했다. 일본의 한 청소년 잡지 편집장은 젊은 층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데 대해 그냥 한국 예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